아마 많은 분들께서 프라이머리가 2010년대 초반 뚝배기에 상자 얹은 채로 깜짝 등장해 단번에 스타 프로듀서 자리에 오른 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언더에서 열심히 뒹굴어서 내공을 다진 잔뼈가 상당히 굵은 형님이에요. 디플로어, 마일드비츠, 데드피 등등 현재 오지로 불리는 분들과 함께 빅딜을 설립하며 신의 발을 들인 뒤 데드피, 다듀, 가리온, 키비, 팔로알토를 비롯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곡에 다수 참여하면서 국힙 차세대 1티어 프로듀서로 주가를 겁나 높였죠. 마치 빅딜 소속임을 증명하듯 90년대 분배 프로덕션을 완성도 있게 구현한 건 물론 각 아티스트의 캐릭터와 앨범의 사운드 디자인에 알맞은 맞춤 제작 비트를 제공하는 등 프라이머린 신인답지 않은 능숙함을 보였어요. 감각적인 샘플링 기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악기 소스의 배치, 그리고 비트에다 근본력과 양념질을 맛있게 쳐주는 스크래칭의 첨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 리듬은 숨가뻐 난 맞춰가는데 지쳤어 이제 스탑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라임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다만 이때까지 그는 본인 것보다 남의 걸 만들어주는데 더 집중했기에 사실 프로듀서라기보다 비트메이커에 가까운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 이 형님은 그간 눌러둔 창작욕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로 작정한 것마냥 앨범 발매 쿨타임을 1년 간격으로 맞추고 앨범 4장을 연달아 드랍합니다. 그것도 매번 정규급 볼륨으로다가요. 5인조 흑인음악 밴드 프라이머리 스쿨에선 스텝 언더 더 메트로를, 프라이머리 스쿨 멤버 이관과 함께 결성한 프라이머리 스코어에선 퍼스트 스텝을, 빅딜 동료 마일드비츠와 백어게인을,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을 개명한 피스쿨에선 데일리 아파트먼트를 선보였죠. 여기서 프라이머린 짧은 발매 주기에도 불구하고 매번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유지하며 이 바닥 최고의 인재 중 한 명임을 입증했습니다. 높은 장르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 이는 당시 프라이머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지만 글에 관통하는 문장이었고 실제로 그의 음악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귓구녕으로다가 느낄 수 있었죠. 힙합과 재즈, 소울, 그 밖에 다양한 흑인 음악 장르들을 크로스오버하고 그걸 밴드셋으로 구현하는 신선한 음악관을 펼쳐보이면서 그는 국내 힙합 씬에 없던 새로운 흐름을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대중성을 먼저 겨냥하기보다 전에 없던 소리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언더그라운드 정신이 탑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결과물은 배달 음식 마냥 단번에 꽂히는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지만 고막을 타고 은은하게 스며드는 매력을 갖췄고 나아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프라이머리가 만든 거구나 하고 눈치 깔 수 있을 만큼 뚜렷한 개성과 완성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 견딜게 버틸게 겉으론 로맨틱해 No problem don't cry 우리의 몸값은 얼마인지 측정 불가라도 우리 네 친구의 애들 장난 같은 사랑 어른스러운 넌 그 행복의 방도 못 따라가잖아. 내 낮부터 눈 뜬 남다른 내 아침은 절대로 못 바꿔 얼마 안 가는 내 다짐.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프라이머린 고민이 늘어갔대요.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됐죠. 빅딜을 만들고 나서 이게 크루인지 레이블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던 탓에 창립 멤버이자 리더인데도 가장 먼저 나오고 이후 가라사대와 타일뮤직에 몸담는 동안은 제작비를 극한까지 줄여 앨범 여러 장을 만들어 놔도 회사에서 이걸 발매를 안 시켜주니까 그대로 유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다고 음반 발매로 발생한 수익이 프라이머리한테 돌아간 건 또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창작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던 게 아니었다 보니 본인한테 수익이 오는 중간 과정에서 다 떼인 거죠. 근데 이처럼 자기가 만든 음악으로 돈 한 푼 못 버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나중엔 하기 싫은 외주 작업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은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싶었던 이 형님은 마일드비츠와 합작 앨범을 발표하기 전 결국 회사를 나와 그냥 혼자 하기로 해요. 이게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돈 떼일 일 없으니까 통장에 숫자 바로 꽂히고 무엇보다 자기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죠. 그렇게 싱글벙글한 채로 피스쿨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때 프라이머린 크게 깨달았습니다. 회사 빨이 오지게 중요하단 걸요. 이 형님은 당시 앨범 하나 만드는 데까지 보통 한 달 컷이면 끝났지만 데일리 아파트먼트는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대요. 왜냐면 앨범의 메인 MC인 빈지노가 이렇게 잘한단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또 나를 포함한 우리 팀 연주 실력이나 프로듀싱 능력이 이만큼 출중하단 걸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인디펜던트로 활동하면서 프로모션, 즉 홍보 수단의 한계에 봉착한 거죠. 만약 주머니 사정이라도 넉넉하면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이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음악하려고 했대요. 예나 지금이나 일본 음악 시장은 한국보다 그 파이가 3배가량 크다 보니 뭐가 되더라도 거기서 하면 여기보다 낫겠지란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타지에서 음악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다 이때 대학 졸업도 못한 상태여가지고 프라이머리의 이 플랜 B는 사실상 물거품이 됩니다. 암튼 그렇게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신세한탄 조지고 있을 때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찾아와요. 바로 아메바컬처의 계약 오퍼였죠. 이때 아메바컬처는 다듀, 슈프림팀 원투펀치를 앞세우며 회사 덩치도 상당했고 프라이머리도 이들과 오래전부터 손발에 맞춰온 터라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큰 고민은 없었을 겁니다. 또 회사가 대중성을 우선시하긴 하지만 언제나 흑인 음악을 중심에 위치시켰기에 음악적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을 테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오죠. 프라이머린 다듀의 대표곡 죽일 놈을 비롯한 여러 트랙들을 선물하고 그들의 군입대로 회사에 공백이 생긴 사이엔 슈프림팀의 2집 총괄 프로듀싱을 맡아 앨범을 진두지휘하며
하면서 1집에서 다소 아쉬웠던 음악적인 부분을 보완하며 팀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허겁지겁 겹도록 겹쳐있는 겁이란 것은 늘 지독히도 괴롭히지만 그거 섣부른 허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쫓겨 머리가 안 식혀져. 그렇다고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기만 했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머린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커리어를 쌓겠다는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레이블 안팎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된 음악을 꾸준히 내놨어요. 물론 아메바컬처가 메이저 레이블이니만큼 창작의 자유도를 이전보다 보장받지 못한 탓에 작업 과정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알아야 했던 그였지만 절정의 폼을 자랑하던 이 시절 프라이머리에겐 시간만 주어지면 싸그리 해결될 문제였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프라이머리 앤 더 메신저스 싱글 4부작 그리고 다듀가 피처링한 메가히트곡 잔이었습니다. 2년 사이 쏟아낸 이 싱글 폭격으로 프라이머린 아는 사람만 아는 프로듀서에서 그 머리에 재활용 박스 쓰고 노래 잘 만드는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잖아 그는 이 4부작에 몇 곡을 더 끼워 넣고 그걸 한 장의 앨범으로 압축시켜서 대중음악 시장을 제대로 뒤흔든 첫 솔로작을 발표하죠. 물음표 짓게 만들어 네가 모델의 입가에 I can't call it love baby 나도 몰래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앨범 한 장을 무려 2CD로 나눠서 총 20트랙을 담아낸 이 방대한 작업물은 프라이머리 자신의 음악 세계를 대중이 무겁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한 하나의 소통 창구였어요. 저 이런 음악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같은 느낌으로다가요. 그리고 이렇게 깔아놓은 판 위에다 20명 가까이 되는 참여진들을 초대하면서 그 내용물을 저마다의 목소리로 채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앨범의 주된 목적인 대중과의 어프로치에 맞는 친숙한 소재들로 말이죠. 진득한 사랑과 캐주얼한 사랑부터 해서 청춘의 고단함, 삶의 코미디, 꿈을 향한 야망, 지난날의 회고까지 어렵지 않은 키워드를 앨범 전반에 흩뿌리고 참여 아티스트들은 그 디렉션 아래 각자의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프라이머리의 페르소나와도 같은 자이언티는 레트로한 세련미를 표방한 앨범의 사운드에 딱 들어맞는 목소리와 자유분방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다듀 역시 프라이머리와의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앨범 곳곳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그 밖에도 가리온, 도끼, 리듬파워, 박재범, 벙키, 빈지노, 진보, 팔로알토 등등 루키와 베테랑을 오가는 실력자들이 감초 역할을 해내며 비교적 큰 편차 없이 흘러가는 앨범의 흐름에 각자의 색을 덜입혀 70분이나 되는 러닝타임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권은 단연 이센스였고요. 오랜 자숙을 마친 오직 그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내어졌다 느껴질 만큼 독은 앨범 내에서 가장 어둡고 이질적인 트랙이었지만 이센스는 그걸 날카로운 랩과 가사로 상쇄해버리며 그 낯선 지점을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장식했죠.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시선이 뒤엉킨 감정을 덤덤하고 진솔하게 풀어내면서도 그걸 벌써 내내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다 마지막에 다다라 긴 여운을 남기는 이센스의 화법은 왜 그의 복귀를 수많은 팬들이 기다렸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게 내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이 앨범으로 프라이머린 자신의 몸값을 높인 건 물론 느긋한 그룹의 레이백 리듬과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막 터트리는 거 없이 멜로디로 사운드의 파고를 형성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메인스트림의 유행으로 정착시켰어요. 실제로 13시즌부터 이런 유형의 노래를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차트에서 힘 좀 쓴 걸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조금 이따 샤워해 이대로도 나를 안아줘 매일 곁도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 너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감정이 증발하기 전 상태. 그니까 이 앨범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흑인 음악 기반의 고퀄리티 대중음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아티스트들에게도 영감을 전파하며 신 전체 파일을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바로 이 시기 프라이머리 커리어 최대 악재로 꼽히는 표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시작은 앨범 수록곡 아임백이 기타리스트 누누 베텐코트의 곡 크레이브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고 이후 박명수와 무도가요제에서 협업한 아이가씨, 박지윤의 미스터리까지 연달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프라이머린 한순간에 스타 프로듀서에서 표절 뮤지션이란 낙인이 찍힙니다. 주류 시장에서의 위상이 정점을 찍은 바로 그 시점에 음악가로서 치명상을 입은 거죠. 뭐 이 세 곡은 사건 직후 각 원작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그들을 공동 저작권자로 올리면서 법적으로 표절로 단정짓기란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논란에 대한 찝찝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초기 대응으로 장르적 유사성을 들이민 다음 해당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업계 종사자 형님들의 역공 세례로 이어지며 프라이머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그렇게 이 형님은 한동안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바깥 구역에서 조용히 활동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당시 홍대씬에서 가장 떠오르던 신이 오혁과 손잡고 EP 한 장을 발표합니다. 오혁을 복귀작의 파트너로 고른 데엔 아무래도 그 시니컬하고 쓸쓸하면서 탁한 목소리가 프라이머리 본인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완전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가사 역시 위태로움과 외로움, 무너질 때 버티는 감정선을 미뤄
밀어붙이고 있었기에 오혁을 초대한 이유가 더 명확해 보였죠. 그래서인지 프라이머리는 음악 안에서 본인을 드러내기보다 오혁에게 시선을 돌리려는 듯 보였어요. 이전까진 참여진과 스스로의 존재감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쪽으로 사운드를 설계했다면 이번엔 그런 걸 상당 부분 걷어내고 오직 플레이어를 돋보이게 하는데 집중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 결과 프라이머리는 오랜만에 복귀해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음악적 역량을 드러낸과 동시에 스스로를 한 걸음 뒤에 위치시키면서도 참여 아티스트와 준수한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이는 데 성공했죠. 프라이머린 혀를 한번 뚫었으니 활동 재개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합니다. 오혁과의 프로젝트 앨범 이후 몇 달 뒤 1집 때와 마찬가지로 싱글을 차례로 공개하며 기대치를 쌓고 앨범으로 마무리하는 바로 그 전략을 2집에서도 그대로 가져간 건데요. 근데 이번엔 1집 때만큼의 화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표절 논란 이후의 연쇄작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음악적인 아쉬움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2집은 1집에서처럼 파격적이거나 허를 찌르는 전개 대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인 탓에 그만큼 듣는 재미나 에너지가 반감됐거든요. 거기다 전작에선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해준 참여진들이 의외의 조합과 퍼포먼스로 앨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이번 참여진들은 그런 의외성에서 아쉬움을 보였기에 대중을 사로잡을 만한 한방이 좀 약했죠. 물론 프라이머리가 여태껏 해온 짬바가 있어서 전 트랙이 기본 이상의 완성도는 갖췄지만 1집을 감싸고 있던 그 패기와 관로, 실험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한 인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양상은 비슷했어요. 뉴페이스트를 대거 기용한 신인류, K-POP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팝, 안다와 함께한 프로젝트 앨범 두얼이 비해피까지 각각의 형식과 무드는 분명 차이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이 집에서 보여줬던 기조를 반복하는 흐름이었죠. 한 평론가 형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어적인 웰메이드, 딱 이 말이 어울렸습니다. 말 그대로 완성도 자체는 준수하지만 프로듀싱에 있어서는 안전지향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 같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프라이머린 트렌드를 반영한 사운드를 들이고 서사무엘, 수민, 챈슬러, 카더가든, 콜드, 신세아 등등 젊지만 검증된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상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 순간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걸 자신의 고유한 매력으로 전환해내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대중의 기억에서 차츰 멀어지는 수순을 밟았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센세이셔널했던 1집의 아우라가 도리어 그 이후의 프라이머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영님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현재 음악 감독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봐도 무방하거든요. 20년도부터 사냥의 시간, DP, 약한 영웅, 택배기사, 킬러들의 쇼핑몰, 파일럿, 대도시의 사랑법, 중증 외상센터, 뉴토피아 등등 영화 OTT 흥행작들의 음악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어깨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뭐 원래 음악 감독 일은 예전에 회사에서 돈 떼이고 다닐 때도 몇 번 작업을 하긴 했지만 그땐 부업처럼 겸사겸사 했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본업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본인 레이블까지 설립하고 얼마 전엔 청룡에서 상도 야무지게 하나 탔죠. 그리고 전 이 포지션 변경 이후의 성공 배경엔 프라이머리가 대중성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이 큰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요. 프라이머리는 원래도 음악적 역량이 출중했지만 아메바 컬처 시절엔 대중의 입맛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음악 스타일이 갈수록 소극적으로 바뀐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악 감독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나서는 시나리오와 특정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 본인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정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덕분에 보다 개인적이고 내밀한 음악이 나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여기에 프라이머리가 참여했어? 하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만큼 그는 지금 대중의 시선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서도 여전히 가까운 자리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 형님이 언제 대중음악신으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본인의 자리에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시길, 그리고 언젠간 또 한번 우리를 뜨겁게 달궈줄 음악을 발표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